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죠. 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먼저 언급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CNN과 BBC, NHK가 동시에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발언 뒤에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회의실 구석에는 단 한 명, 이 진실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의 엘리트 경제학자 안나 이바노바. 그녀의 어린 시절 초코파이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구했죠. 그리고 그 작은 과자가 훗날 러시아 대통령의 마음까지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녀가 직접 들려주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안나 이바노바입니다. 34살이고 러시아 크렘린에서 에너지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2024년 6월 19일 오후 2시 러시아 크렘린 대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3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죠.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저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 뒤쪽 벽에 서서 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크렘린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많은 외신 기자가 몰린 건 처음 봤어요. 모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질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회견이 시작되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기자들이 예상했던 북한 관련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오늘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숨을 죽였죠. 카메라 셔터 소리만 따다닥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북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거든요. 25년 전부터 쌓여온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깊은 인연 말입니다. 어린 시절 제 인생을 바꾼 그 사건 말이에요. 푸틴 대통령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가입니다.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죠.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CNN 기자가 황급히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방금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러시아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동료 세르게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뭐 특별해? 그냥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다른 관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북한 방문 앞두고 한국에 립서비스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안나야, 모두가 떠날 때 한국만 남았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마라.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죠.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BBC 기자가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의 발언이다라고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NHK 기자는 긴급히 본사에 연락하고 있었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언급했다고 보고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푸틴 대통령조차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전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한국을 왜 러시아 최고 권력자는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켰어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이 발언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더군요.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인정했다면서 흥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7살 어린 소녀였던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그 순간으로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제가 7살이던 해였어요. 그해 러시아는 완전한 경제 대참사를 맞았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러시아까지 덮친 거죠. 루블 가치는 하루아침에 4분의 1로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아버지는 모스크바 근교 투시노에 있는 아부토바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30년 넘게 성실히 다니신 직장이었어요. 기계 조작 전문가였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오셨어요. 보통은 저녁 7시에 오시는데 그날은 오후 3시에 오신 거예요. 얼굴이 창백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어머니가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부엌 식탁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공장이 문 닫았어.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자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러시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프랑스의 르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까지 모두 짐을 쌌어요. 러시아는 끝났다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도 독일 회사와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독일 회사가 갑자기 투자를 중단한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직원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매일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도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기존 직원들도 해고하는 판이었거든요. 우리 집 식탁은 점점 비어갔어요. 어머니는 하루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저와 여동생 올가에게 먹을 것을 더 주시려고요. 7살 제가 봐도 어머니가 많이 야위셨어요. 밤에 부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걱정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날들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조금 다른 표정으로 집에 오셨습니다.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처음 보는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동그란 비스킷 사이에 하얀 크림과 젤리 같은 게 들어있는 과자였죠. 포장지에는 한글로 뭔가 써 있었는데 당연히 읽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초코파이라는 거란다. 한국에서 온 거야. 한국이 어디예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란다.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이야.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외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날 때 단 한 곳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오리온이라는 과자 회사였어요. 다른 나라 회사들이 러시아는 끝났다며 도망갈 때 이 회사만은 오히려 공장을 더 짓겠다고 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셨어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까지 모두 러시아에 남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아버지는 그중 한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되셨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죠.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야. 그 초코파이 하나하나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과자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7살 어린 제게는 그 초코파이가 마치 기적 같았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행복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단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친구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는 친구. 한국은 후자야. 그런 진짜 친구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미기모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국제경제학이었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러시아 최고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에 들어갈 수 있었죠. 국제협상과 에너지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정됐어요. 가스프롬은 완전히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습니다. 고위직은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성은 주로 보조적인 업무를 맡았죠. 하지만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몇 년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30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과 에너지 정책을 분석해서 러시아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제 임무였죠. 그때가 2019년이었어요. 그해 7월에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들의 수출을 제한한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회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의 위기 상황을 러시아가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사장 페도로프를 비롯해 각 부서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의 모두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죠. 부사장 페도로프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일본한테 제대로 된 한 방을 얻어맞았군. 이번 기회에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다른 간부들도 동조했어요. 에너지 수출 담당 국장 쿠즈네초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어. 반도체 없이 어떻게 버티겠나?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야.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기획 담당 이사 소콜로프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잠깐, 그런데 한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떨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 페도로프가 비웃었습니다. 도와준다고?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어차피 미국 편 아닌가? 냉정하게 계산해서 움직여야 해.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초코파이와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러시아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을 돌리지 않았던 그 기억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살의 여직원이 고위 간부들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페도로프가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나? 이바노바. 네,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페도로프 부사장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98년 러시아 경제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한국만은 남았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렸죠.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기업 덕분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갚을 차례 아닌가요? 의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페도로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리? 비즈니스에 무슨 의리가 있어? 이건 냉정한 계산의 문제야. 하지만 소콜로프 이사가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이바노바 말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더 중요하죠. 몇몇 다른 간부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옹호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낸 거예요. 일본 소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소재 공급처도 다변화했죠.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더 강해졌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나라구나. 그리고 그런 나라를 친구로 두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어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서방 국가들은 즉시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가스프롬에서 국제관계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업무량이 몇 배로 늘어났죠. 미국은 즉시 러시아 은행들의 스위프트 결제망 차단을 주도했어요. 유럽연합도 에너지 수입 중단을 결정했죠. 영국, 캐나다, 호주까지 앞다투어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와 스웨덴까지 중립을 포기하고 제재에 나섰어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경제 제재에는 참여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 우리는 인도적 지원은 하겠지만 치명적 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발언이 나오자 서방 언론들이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도우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미국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어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무기 지원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했죠.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해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각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정리하는 업무였거든요. 한국 부분을 쓸 때 저는 매우 신중했어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다른 서방 국가들과 차별화된다. 경제 제재에는 참여하지만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러시아를 적대국이 아닌 대화 상대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의 제재는 국제사회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에 대한 근본적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원칙을 지키는 나라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할 수 있다. 제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갔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제 보고서를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평가를 하셨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다. 원칙이 있는 나라야.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한국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되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시하지는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을 유지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한국만은 냉정하게 원칙을 지켰죠. 어느 날 동료 세르게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안나, 너는 왜 한국을 그렇게 좋게 보는 거야? 어쨌든 우리한테 제재 가한 나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르게이, 한국은 제재는 했지만 우리를 악마로 보지 않아. 언젠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어. 이런 나라가 진짜 현명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다.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외무부에서 나온 내부 문서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한국은 서방 국가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완전한 적대국도 아니고 완전한 우방국도 아닌 대화 가능한 상대국이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지혜다.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2023년 가을, 저는 가스프롬에서 외무부 산하국제정치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전문적인 외교 분석 업무를 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직장에서 제가 맡은 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러시아의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등 다양한 영토 분쟁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독도 관련 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공식 문서에 독도가 독도로 표기되어 있는 거였어요.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가 아니라 한국식 표기를 쓴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 문서를 확인해봐도 일관되게 독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 러시아 정부 의견서에도 독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러시아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다는 외교적 메시지였습니다. 제 동료인 알렉세이에게 이 사실을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정부 방침인가요? 실수가 아니고요. 알렉세이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러시아 정부의 의도된 결정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상급자인 부서장 볼코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볼코프 부서장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볼코프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문제? 우리 정부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식 표기가 아닌 한국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공식 방침인가요? 볼코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말이야. 맞아. 최고 위층에서 결정된 사항이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에서 우리는 한국 쪽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이지. 저는 더욱 놀랐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볼코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간단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아는 거지.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등을 돌리지 않았어. 반면 일본은 어떤가? 제재에 앞장서고 있잖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뻔하지. 그는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봐도 독도는 한국 땅이 맞아. 일본이 식민지 시절에 강제로 편입한 거잖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지지할 이유는 없지.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관련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정말로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심지어 러시아 지도에서도 독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꼈거든요. 이런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러시아의 이런 결정에는 깊은 전략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정책을 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72살이 되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러시아 정부가 독도를 공식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인정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듯이 우리도 한국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야. 역사는 의리를 기억한다고 했잖니.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교라는 게 단순히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신뢰와 의리,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우정도 중요한 요소구나.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098년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이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오후 2시 크렘린 대회의실에서 벌어진 일말이에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앞둔 기자회견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모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죠. 3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몰려든 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요. 회견이 시작되고 처음 10분 동안은 예상대로 북한 관련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북한과의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었어요. 푸틴 대통령은 차분히 대답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잠깐,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준비했어요.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겠죠.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당황했죠. 북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초코파이를 먹던 7살 어린 소녀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거든요. 푸틴 대통령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가입니다.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죠. CNN 기자가 당황한 채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방금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러시아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등을 돌리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98년 경제 위기 때를 기억합니다. 모든 서방 기업이 러시아를 떠날 때 한국만은 남아서 더 많은 투자를 했죠.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런 발언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하셨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한국은 매우 신중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완전한 적국으로 보지 않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죠. 로이터 통신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국을 어떤 나라로 보고 있습니까? 한국은 현명한 나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답변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는 나라죠.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잃었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써온 보고서들의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이 원칙을 지키는 나라라고, 현명한 외교를 펼치는 나라라고 분석했던 것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기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 방문 직전에 한국을 먼저 언급한다는 건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BBC 기자가 이는 완전히 예상 밖의 발언이라고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AFP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푸틴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회견이 끝나자 기자들은 긴급히 본사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NHK 기자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언급했다고 흥분해서 보고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나눠 먹었던 그 달콤한 초코파이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 작은 과자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동료 세르게이가 제게 말했어요. 안나, 내가 맞았네.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였구나. 저는 뿌듯하면서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발언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인정했다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날 밤 대학교 3학년인 제 딸 소피아가 집에 왔어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20살 딸이죠.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소피아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흥분해서 말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했다면서요?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이 그 얘기로 난리였어요. 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시대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7살이던 엄마에게 초코파이를 사주신 이야기부터 해줄게. 저는 천천히 시작했어요. 2098년 그 추운 겨울,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소피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들었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외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날 때 한국만 남았다고요? 그래,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을 고용하겠다고도 했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가스프롬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옹호했던 일,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한국이 원칙을 지켰던 일, 러시아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진짜 신기해요.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구나.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어떤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피아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 의리죠. 러시아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원칙이에요. 미국이 압력을 가해도 자신만의 길을 간 거잖아요. 딸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다음 세대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균형 감각이에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어요. 누구를 완전한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기 원칙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진짜 현명한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야. 제가 동의했어요.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균형을 잡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한국은 해내고 있어.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를. 네, 정말로요. 오늘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한국 같은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자기만의 길을 가는 나라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고요. 이런 방식이 미래에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저에게 이어졌고 이제 딸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3대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 한국어 배울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네, 다음 주부터 한국어 학원에 등록할 거예요. 친구들도 관심 많거든요. K-팝,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지만 오늘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 더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소피아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K-팝, 드라마, 영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교육열, 기술력, 경제 성장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죠. 엄마 세대에는 초코파이가 희망의 상징이었다면 제 세대에게는 한류가 꿈의 상징이에요. 소피아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저도 느껴보고 싶거든요. 저는 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도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이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우정의 힘이 아닐까? 잠들기 전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러시아 정부에서 한국을 옹호해 주신 거 말이에요. 덕분에 오늘 푸틴 대통령의 그런 말씀도 나온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모스크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어제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발언, 딸과 나눈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3대에 걸쳐 이어진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크렘린 복도를 걸으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오늘 강대국의 마음을 바꿨구나.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도 그때
그 초코파이 빈 상자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어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에요.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오늘날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동료들이 어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언이었어.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 대통령님이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신 걸까? 이런 얘기들이었죠. 세르게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안나,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국을 높게 평가했잖아.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제 푸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72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감격에 차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구나. 내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 사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어. 그 초코파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네요, 아버지. 맞아.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지. 그리고 내가 러시아 정부에서 한국을 옹호해준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거야. 오후에 소피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 들을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3대가 모두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된 거네요. 할아버지는 초코파이로, 저는 외교 분석 업무로, 딸은 한국어 공부로 말이에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이 보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모스크바의 한국 음식점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류 덕분이겠죠. 저도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2098년 경제위기,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수많은 시험대를 지혜롭게 헤쳐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친구를 늘려왔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한국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그러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았고요.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뉴스를 켰어요. 여전히 어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 뉴스의 주요 화제였습니다. 한국 KBS 뉴스에서는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공식 인정했다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일본 NHK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분석하고 있더군요. 중국 CCTV도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25년 동안 쌓여온 신뢰의 결과라는 걸요. 한국이 러시아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의리가 오늘날 이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7살 어린 소녀가 초코파이를 먹으며 느꼈던 그 따뜻함부터 오늘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발언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외교의 모습이었어요. 힘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설득하고 위협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존경받는 외교 말이에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였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25년 전 7살 소녀가 먹었던 그 달콤한 초코파이 하나가 오늘날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작은 의리가 큰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딸 소피아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장이 시작될 테니까요. 할아버지 세대의 초코파이, 엄마 세대의 외교 분석, 딸 세대의 한국어 공부로 이어지는 이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 어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러시아도 존중하고 인정하는 당당한 국가가 됐어요. 이는 한국 사람들이 지켜온 의리와 원칙, 그리고 지혜로운 외교의 결과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기에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죠. 한국은 러시아의 그런 진짜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우정이 오늘날 이런 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작은 초코파이 하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자랑스러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승리는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25년간 지켜본 한국의 진짜 모습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개의 작은 초코파이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감동을 주었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도 존중하는 당당한 국가가 되었어요. 힘이 아닌 의리로, 위협이 아닌 원칙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진정한 강국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